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6번째 2월 29일, 오늘 드디어 그 대망의 막이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가장 긴장 넘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얽히고 설킨 등장인물들 간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으시면 더 재미있게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꽉 차는 알찬 시간 보내세요. 잘 자요. 여섯 번째 2월 29일 현재의 시간. 너 박경태라고 누군지 알지? 또 아니라고 할 건가? 무배가 물었다. 걸렸다는 확신과 함께 후회가 몰려왔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다시 대답하고 싶었다. 무배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번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다.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우연히. 친분은 없어요. 수연은 현치라는 사람을 찾다가 만났다고 말하려다가 그대로 삼켰다. 이유를 다 말한다 해도 무배를 납득시킬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람과 차를 수장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빠져나와 신고했다는 말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얻을 것 없이 살인을 하려 했다는 사실만 털어놓게 되는 꼴이었다. 무배가 숨을 짧게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넌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호수 바닥에 쳐넣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를 골로 보내고 싶어 한 걸 수도 있잖아. 보통은 경찰에 신고하면 간단하지. 그런데 네가 그 소나타를 운전했었으니 직접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 거야. 제3자에게 다른 차를 그 차 옆에 빠뜨리게 하고 신고를 유도한 거야. 무배의 눈에 반사된 장작불이 이글대고 있었다. 이미 그는 무언가 확신에 찬 듯했다. 수연이 집에서 출발할 때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형에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은 몸부림치듯 항변했다. 글쎄, 아무래도 내가 네 사업을 다 알고 있어서 껄끄러운 건 아닐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야 흔하지. 무배가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알잖아요. 처자식도 떠나가고 제겐 형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을 만나자고 한 것도 정말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서였어요. 사실이었다. 무배는 억측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생각을 숨기진 않았다. 그러니 수연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다. 무배에게 잔머리는 통하지 않았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술렁이던 마음도 차츰 정리되었다. 수연은 무배가 불을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배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을 뿐 말이 없었다. 어느새 무배가 쥐고 있던 집게는 숯불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연의 양눈이 집게의 끄트머리로 모였다. 그걸 눈치챈 무배가 집게를 수연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수연이 움찔하며 고개를 젖히자 무배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씨발 진지하긴. 새끼가 유머 감각이 없어. 한잔해. 이런 식의 장난이 없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무배의 행동을 종잡을 수 없었다. 현재의 신고 전화만 아니었다면 이런 의심 따위는 없었을 터였다. 하지만 무배의 웃음에 수연의 곤두선 신경이 약간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수연과 무배는 컵에 따른 술을 동시에 들이켰다. 소주 2병을 비웠지만 고기엔 거의 손을 대지 않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잊었던 술 기운이 올라왔다. 무배의 곁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가 그대로 액정에 표시되었다. 저장된 번호는 아니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무배가 구시렁대며 핸드폰을 잡았다. 무배는 시선을 수연에게로 고정한 채로 통화하고 있었다. 전화기 건너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며 네라는 대답을 두어 번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중요한 일인가 보네요, 이 시간에. 고기를 입에 넣은 수연이 우물거리는 채로 무배를 따라했다. 무배가 무신경한 투로 답했다. 이상한 전화가 왔어. 예전에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이라고 하네. 의뢰한 사람하고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소나타 처리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라네. 내가 받은 돈 액수까지 알고 있으니 맞는 것 같다만. 네? 단말마 같은 대답이 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무배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수연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네가 위험한 사람이라잖아? 가만두면 내가 죽게 될 거라나. 그게 말이 되는... 무배는 말을 하면서 불을 헤집던 집게로 수연이 걸친 점퍼의 불룩한 오른쪽 주머니를 찔렀다. 집게는 둔중한 금속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찰나의 정적이 있었고 한 박자 늦게 수연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무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집게로 수연의 손을 후려쳤다. 뼈가 부러지는 진동이 팔 전체에 울렸다. 주머니에서 빠진 검은색 리볼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수연이 신음을 토하며 떨어진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무배의 워커가 수연의 콧등을 걷어올렸다. 머리통이 쪼개지는 듯한 충격이 고를 울렸다. 수연은 얼굴을 감싸며 장작불 뒤로 나자빠졌다. 뭐야 이거. 흙바닥에서 리볼버를 집어든 무배가 중얼댔다. 무배는 흥미로운 듯 손목을 좌우로 돌리며 권총을 관찰하더니 총구를 수연에게로 겨눴다. 권총에서 불꽃이 일었다. 공기를 가르는 폭발음과 함께 뜨끈한 통증이 온 다리를 훑고 지나갔다. 수연이 지른 외마디 비명은 안개에 잡혀 멀리 뻗어나가지 못했다. 수연이 다리를 움켜잡으며 꿈틀댔다. 곧이어 총알이 관통한 수연의 허벅지에서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진짜잖아? 이 새끼 이거 무슨 생각이야? 바닥에 누워 떨고 있는 수연에게 무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배의 표정엔 망설임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무배는 일관적인 사람이었다. 수연이 무배를 가까이 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 기질은 타인의 목숨을 끊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았다. 그 타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절망감이 몰려왔다. 왜 날 죽이려고 했니? 무배가 수연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오해해요. 휘적대는 수연의 팔다리가 바닥을 밀어내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전화한 사람과 너 중에 누굴 믿어야 할까? 아니다. 피차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무슨 소용이냐. 무배가 박스 위에 올려둔 소주를 낚아채 병째로 들이켰다. 그러고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수연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고 싶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순간들이 스치듯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막상 죽을 것 같아지니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싶지 않았다. 본능이 자꾸만 아픈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발끝에서 무배가 걸어오고 있었다. 무배의 모습은 점차 커져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무배는 집게 끝을 수연의 허벅지에 난 구멍에 찔러 넣었다. 아득한 통증이 수연의 시야를 가렸다. 입 밖으로 터진 비명이 길게 이어졌다. 쇠집게로 수연의 허벅지를 비트는 무배의 표정이 낙담한 듯 어두웠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
수연의 눈이 희번뜩 돌아가고 있었다. 끝까지 넌 나를 믿지 않았구나. 무배의 시야가 뿌옇게 가려졌다. 어둠에 가려진 무배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밝아지고 있었다. 무배가 집게를 쥐고 돌렸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연의 입을 벌리고 눈을 뒤집었다. 수연의 의식이 사라져가던 차였다. 무배의 뒤편에서 빛이 쏟아졌다. 무배가 빛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곧이어 눈을 찡그리더니 왼쪽으로 몸을 던져 수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무배가 서 있던 자리엔 승용차 한 대가 대신 자리에 위협하듯 그르렁거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수연은 여전히 바닥에 등을 댄 채로 누워 있었다. 어서 타.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다. 빨리. 현채였다. 수연은 성한 팔로 땅을 짚고 발을 굴러 차에 몸을 옮겨 놓았다. 신경이 마비됐는지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으니 차 앞에 무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무배가 팔을 들어 올려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현채가 엑셀을 밟았다. 차가 급발진했고 총성이 울렸다. 동시에 무배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둔중한 소리가 차 내부로 전해졌다. 차가 무배를 타고 넘으며 위아래로 출렁댔다. 현채가 핸들을 꺾어 차를 폐차장 입구로 돌렸다. 수연의 시선이 사이드미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엎어져 있는 무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왼쪽엔 현채가 마스크를 쓴 채로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무배의 집게에 맞은 수연의 손등은 야구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허벅지에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만에 둘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현채의 오른손은 붕대에 쌓여 있었으나 무력해 보이진 않았다.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지? 수연이 신음하며 물었다. 결박에서 손을 빼낼 땐 손이 부러져 있는 게 낫더라. 그리고 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네가 나보고 어깨가 넓다고 했었는데 말이야. 고등학교 때 수영부였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 해도 지금 현채의 모습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다. 얼굴이 함몰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물에서 빠져나오니까 너도 물 밖에 나와서 쓰러져 있더라. 네가 멀쩡한 상태였다면 나는 거기서 죽었겠지. 수연은 가보호에 빠졌을 때 들었던 말이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죽지 않아. 수연은 다시금 중얼거렸다. 그것은 현채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현채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채가 살아있다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란 걸 알았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수연의 직감은 지금껏 현채가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날 왜 무배영한테서 구해진 건지 궁금해지는데? 수연이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다. 무배가 널 죽인 후에는 나를 죽이려 할 테니까. 딱히 널 살리려 한 건 아니야. 넌 지금 가만히 놔둬도 죽겠지. 현채가 수연의 허벅지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출혈량이 비현실적으로 많았다. 허벅지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시트를 적시고 있었다. 차가 덜컹댈 때마다 피가 왈칵왈칵 뿜어져 나왔다.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고정하기 위해 왼손으로 안전벨트를 당겨 채웠다. 폐차장을 벗어나는 길은 폭이 좁고 구불대는 농로였다. 어디로 갈 생각이지? 가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을 텐데 들어가도 될까? 현채가 되물으며 한심하다는 듯 웃었다. 출혈 때문일까? 수연의 정신은 타르 속을 헤엄치는 듯 몽롱했다. 현채와 달렸던 자유로가 떠올랐다. 현채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핸들을 잡아 돌린 날이었다. 차의 속력은 자유로에서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좁은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몇 미터 아래의 논밭으로 추락할 수 있었다.
차가 아스팔트로 진입하게 되면 기회는 2번 다시 사라질 것이었다. 수연은 운전석 버클의 붉은 버튼을 눌러 현채의 안전벨트를 풀고는 오른손으로 현채가 잡고 있는 핸들을 쥐고 꺾었다. 하지만 현채가 2팔로 쥐고 있는 핸들을 부러진 손으로 돌려 차의 방향을 트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현채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었다. 힘으론 되지 않았다. 수연은 핸들의 틈으로 막대기를 찔러 넣듯 팔을 꽂아 넣었다. 차의 한쪽이 들리는가 싶더니 곧 완전히 길 옆으로 뒤집혔다. 쇳소리를 내며 차체의 아래가 바닥과 마찰하다 무게 중심을 잃었다. 제어를 포기한 현채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기 위해 손을 뻗고 있었다. 차가 한 바퀴 굴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웅크리고 있는 현채가 보였다. 현채는 차의 천정에 등을 댄 채로 수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실패했구나 넌. 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했는데. 수연은 안전벨트에 매여 의자에 붙어 있었다. 핸들에 끼인 수연의 왼팔은 완전히 꺾여 있었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연과 현채는 위아래가 엇갈린 채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수연에겐 이제 좌절할 힘도 없었다. 현채는 멀쩡했고 자신의 몸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차 안을 탈출할 힘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사이렌 소리가 들어차고 있었다. 수연의 이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눈이 부셨다. 요란한 빛이 안개를 뚫고 시야에 들어왔다. 사이렌이 귓속을 계속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말 들려요? 누군가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통아리 관통한 자신의 허벅지를 지혈하고 있었다. 아찔한 통증에 정신이 들었다. 자신의 몸은 전복된 차 안이 아닌 폐차장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현채가 보이지 않았다. 현채가 있어야 할 자리엔 무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어디 맞았어? 배. 숨은? 주황색 옷을 입은 구급대원과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무배 주위를 오가며 한마디씩 던지고 있었다. 무배가 총을 맞고 쓰러진 모양이었다. 어디서부터가 진짜고 어디서부터가 가짜였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전등을 수연에게 비추었다. 수연이 눈을 찡그렸다. 수연씨?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저녁에 자신에게 전화했던 그 경사였다. 네. 수연이 겨우 입을 열어 들릴 듯 말 듯 내뱉었다.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연이 깨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수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경사가 수연의 한쪽 팔목과 들것에 수갑을 채우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수연이 재차 숨을 들이마시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다시 외쳤다. 그러나 수연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연은 묶인 채로 구급차 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구급차로 따라 들어온 경사가 자신의 얼굴을 수연에게 가까이 대고 물었다. 2004년에 청주에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24. 철창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한풍은 늘 매서웠다. 실내의 공기가 바깥보다 차게 느껴졌다. 겨울이면 종종 수연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한기와 맞바꾼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수연의 몸은 가벼웠다. 한때 80kg까지 나갔던 체중은 서서히 빠져 20년 전의 몸무게로 돌아갔다. 나이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잃을 것이 없던 그 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살면서 했던 모든 걱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에선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잘지에 대해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거 좀 어지간히 쳐울어. 누군가 이틀 전에 들어온 죄수에게 한마디 던졌다. 그 신입 죄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영하에 가까운 추위에도 신입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옷깃을 여미지 않았다. 냉기에 노출된 얼굴과 손목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그는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형량을 실감하지 못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신입의 눈엔 단 하나의 위선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진심과 간절함 뿐이었다. 신입의 피의 사실은 방 안의 수감자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신입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교도소엔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죄수가 있고 간수가 있고 뉴스가 나오는 TV가 있었다. 누군가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면 그에 관한 소문도 죄수 번호처럼 딸려 들어왔다. 그의 죄목은 상해치사였다. 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사망케 한 혐의였다. 그가 낸 항소는 기각되었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뭘로 때렸는지 찾아내지도 못했으면서 현장 검증시키고 말도 안 되는 자백을 하게 했다고. 신입은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중얼댔다. 자신은 그를 가격한 기억이 없으며 증거물도 없다고 했다. 신입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신입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은 간혹 신입의 말에 그런 일이 있었냐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신입의 억울한 사연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 수감자들이 말하는 자신의 누명이란 대부분 기억의 왜곡이나 기억의 기만에서 만들어지는 까닭이었다. 억울한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죄수들의 모습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긴 패닉에 빠진 죄수들의 모습은 종종 수연으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했다. 신입은 한때 자신의 모습이었던 까닭이었다. 지금도 신입의 행동이 수연을 4년 전 기억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2004년 청주은행 지하주차장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가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42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04년 청주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3억 원을 강탈하고 저항하던 은행 직원에게 권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김 씨가 사용한 차량까지 확보하고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결국 검거엔 실패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렌터카 업체를 이용했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현장에서 청주은행에서 사용된 권총까지 발견되면서 청주은행 강도살인 사건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연은 수갑을 찬 채로 시선을 박힌 듯 TV에 고정했다. 경찰서 벽에 걸려있는 TV에서 수연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찰서 입구엔 경찰보다 기자들이 더 많아 보였다. 수연은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수연이 조사실과 법원에서 현채를 만난 횟수는 지난 16년간 만났던 것보다 더 많았다. 대면을 반복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찰서에서 현채가 한 진술은 상세하고 일관적이었다. 수연이 알고 있는 경험 이상으로 자세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인 까닭이었다. 처음부터 현채는 자신의 은행 강도에 가담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채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인이 있었다. 조사실로 거구의 중년 남성 하나가 들어왔다. 얼굴이 낯익었다.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여자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남자는 그때 그 사람이 맞아요. 얼굴형이 낯익어. 그날 무들 닫으려 할 때 들어와서 기억하고 있어요. 생일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제가 케이크를 서비스로 줬어요. 음악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마른 안주랑 소주를 마셨을 거예요. 얼마나 있었나?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창밖으로 이 사람들이 다이너스티를 타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구나 생각했죠. 당시 해리피아의 주인이었다. 살이 붓고 머리털은 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때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16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였다. 해리피아의 주인이 수연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더는 강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해리피아 주인은 현채가 지목하여 데려온 목격자였다. 현채의 진술은 처음부터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나 수연은 그러지 못했다.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진술의 일관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현채와 수연의 진술은 점차 하나로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은행원을 쏜 사람으로 서로를 지목했다는 점만 달랐다. 저는 총을 쏠 줄도 모릅니다. 현채의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현채의 진술만을 진실이라 단정했다. BMW의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했다. 수연이 검거된 상황에선 현채와 수연이 BMW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오히려 현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SD카드가 소실되었으니 증거가 없었다. SD카드를 빼는 것은 현채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다. 현채는 BMW를 자주 빌렸기 때문에 마치 제 차처럼 익숙했을 터였다. 결국 차에서 현채와 나누었던 많은 대화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건 수연 자신뿐이었다. 현채의 마지막 퍼즐은 권총이었다. 수연은 권총을 현채가 갖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체포될 당시 권총의 주인은 수연이었다. 현채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자신을 만날 때 권총을 갖고 왔다는 말은 경찰들에게 허망하게 들릴 뿐이었다. 수연은 좌절하며 절규했다. 목격자가 있었고 진술이 있었고 진술에 맞는 증거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연이 살인자라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고일 재판장 안의 수연의 눈빛은 16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시절의 눈이었다. 주문 한마디가 수연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 수 있었다. 형이 확정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고 유족들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징역 16년, 죄목은 강도살인이었다. 수연은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뒤를 돌아보았다. 방청석에 드문드문 낯익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전 아내, 그리고 영호였다. 딸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전 아내도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터였다. 수연은 그들을 발견하고도 계속 눈을 움직여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충혈된 수연의 눈동자는 불안함이 어른댔다. 수연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현채였다. 재판 내내 증인으로 참석했던 현채를 선고일에선 볼 수 없었다. 두리번거리던 수연은 교도관이 팔을 잡자 낙심한 듯 고개를 떨궜다. 현채는 자유였다. 아니, 현채는 애초에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었다. 특수강도에 대한 공소시효인 15년이 흘렀기에 검찰은 공소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연은 생각했다. 현채가 비로소 16년간 더러워진 것들을 피로 씻음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폭발했던 증오는 재판이 끝나면서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잦아들었다. 증오가 사라진 그 자리는 체념이 들어찼다. 빠르게 마음이 안정되었다.
수연은 항소를 하면서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은 파기되었다. 수연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12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현채는 중요한 증인이었지만 항소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연의 유죄 판결엔 어떠한 이점으로도 작용하지 않았다. 형을 먼저 마친 무배가 가끔 영호와 함께 수연에게 면회를 오곤 했다. 무배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체포 직전 허공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이 판결을 결정하는 혐의의 전부였다. 가보호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선 약속한 것처럼 무배나 현채, 수연,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수연 씨? 수연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교도관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회색의 복도는 길고 좁았다. 수연은 교도관을 따라 걸어가며 조금 전 들었던 최하영 씨가 접견왔습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접견실에 다다를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접견실의 철문이 열리자 투명 아크릴판 앞에 앉아있는 현채가 보였다. 검은 털모자 아래에 있는 현채의 얼굴은 유난히 하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연의 눈시울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붉어졌다. 생일 축하해. 현채가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생일이라는 말에 현채의 뒤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았다. 2월 29일이었다. 새해가 오는 것에 대한 감흥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날짜에 둔감해지는 것도 감옥에서의 생존 본능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지내? 묻는 수연의 입술이 작게 흔들렸다. 똑같아. 수영도 하고 롯데리아에도 가. 너는? 현채가 되물었다. 수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좋아. 주직적이잖아, 생활이. 술, 담배도 안 하고. 밖은 추워? 뭐 그리 꽁꽁 싸매고 있냐? 엄청 추워. 어제 눈 엄청 많이 왔다? 내일부터 봄인데 미쳤나 봐. 대답하는 현채의 표정은 밝았다. 수연도 떨리는 입으로 웃고 있었다. 왜 왔어? 이 먼 데를. 수연이 콧물을 들이마시며 물었다. 눈에서 물이 맺혔다. 우리 생일마다 만나기로 했잖아. 잊었니? 현채가 대답했다. 내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 수연이 현채에게 물었다. 어떤 점에서? 현채가 되물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수연이 현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채는 수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정적이 이어졌다. 그래, 네가 쐈잖아. 현채가 입을 떼며 대답했다. 미소를 짓는 현채의 표정이 서늘했다. 문득 수연은 생각했다. 어쩌면 현채의 말처럼 깨닫지 못한 새 총을 쏘았을지도 모른다고. 창밖으로 푸른 주목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